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미국 증시 급등 그리고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호재와 악재가 뒤엉켜서 지루한 횡보를 한 끝에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KTF 간의 합병으로 인한 통신업계 갈등 그리고 설 연휴를 앞두고 공연계 소식을 여러분께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판교 신도시의 마지막 중대형 아파트인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이 1순위 청약에서 2만 5천여 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경쟁률이 최고 한 51대 1 정도나 됐다고 하는데요. 자,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이를 계기로 해서 반등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울경제신문 서일범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첫 판교 신도시 분양 물량이 최고 경쟁률 51대 1을 기록을 했다고요? 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 A20-2 블록에서 공급된 푸르지오 그랑블이 921가구 공급에 총 2만 5천 명의 청약 신청자가 몰려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21제곱미터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 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145제곱미터형도 수도권 1순위에서 6,100명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4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외 121에서 331제곱미터형까지 모든 주택이 평균 두 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을 나타내며 판교 신도시에 쏠린 높은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네, 자, 이달 초 용인에서 분양을 했던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첫 분양 물량이 순인에서 미달이 돼서 이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냉각됐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을 톡톡히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정반대 결과를 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그다지 아직까지 좋아졌다고 보기 힘들 텐데 이렇게까지 좋게 그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전문가들은 우선 저렴한 분양가가 이번 분양 성공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3년 전 판교 신도시가 첫 분양할 때만 해도 3.3제곱미터당 1,800만 원대의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는데 이번 분양은 그보다 250만 원가량 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공급된 아파트가 모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형 이상이어서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 것도 매력입니다. 입주 후 바로 아파트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반등하고 있는 강남 아파트 값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형성되면서 집값이 올랐고 이에 따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돼 투자 수요가 몰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입지도 좋고 분양가도 저렴하고 이 두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이번에 분양을 성공적으로 한 것이군요. 자, 그런데 지난해 10월 1순위로 마감한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순위에서 물론 마감이 됐긴 했습니다만 당첨자의 25%가량이 계약을 포기했다고 들었거든요. 자, 판교도 역시 분양은 잘 됐지만 계약 단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실제 계약 여부는 두고 봐야겠지만 광교처럼 계약 포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로 푸르지오 그랑블은 계약금을 총 분양가의 20%로 책정하는 등 계약 성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약금이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초기 자금 동원은 부담스럽지만 판교 내에서도 입지가 뛰어난 편인데다 분양가도 싸 당첨자 대부분이 계약을 완료할 거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 최근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판교 신도시 분양 성공이 임금 분담과 용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청약 접수가 활발해지면 인접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약 열기는 국지적 현상이 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불씨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에는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실물 경기가 하강하고 있어 구매력이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분당 지역에서 초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 이 판교 신도시 분양 성공이 분당 및 용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계약이 완료되는 다음 달 11일은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번에 성공적으로 끝난 판교 신도시 분양 관련 소식을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서일범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T와 KTF 양사가 최근 통합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통신업계 전체가 아주 첨예한 갈등의 양상을 빚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통신업계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죠.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관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송영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KT, KTF 양사가 합병 후에 결합 상품 마케팅 강화를 시사했다고요? 예, KT는 지난 21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CEO 컨퍼런스 데이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는 KT CEO와 주요 임원들이 매년 1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향후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인데요. 이번에는 KT와 KTF의 합병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KT는 통합 후 3년간 평균 1.5%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마케팅 비용인데요. 이와 관련 KT는 통합 후 마케팅 비용 절감액이 연간 1,470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KT가 약 1조 원, KTF가 약 1조 6천억 원 정도의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5.6%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은 액수입니다. 또 지난 2007년은 3G 경쟁이 본격화된 마케팅 과열이 일어났던 시기인데도 이 정도의 비용을 줄이겠다고 말하는 것이 마케팅 경쟁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KT는 또 앞으로 2천만 유선 가입자와 1,400만 무선 가입자를 묶어 결합 상품을 강화하고 해지율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결합 상품을 강화하고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마케팅 비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석채 KT 사장의 마케팅 경쟁을 지향하겠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경쟁이 결국 과열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행민 KTF 사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경쟁업체가 하면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 마케팅 경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합병을 선언한 양사가 이런 입장이라면은 다른 경쟁업체들도 물론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KT, KTF의 합병이 아니더라도 올해는 시장 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IPTV가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통신업계는 물론 케이블 TV 업계까지 가입자 확보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인터넷 전화도 올해부터 번호 이동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가입자 이탈을 막으려는 KT와 빼내오려는 LG데이콤 등 경쟁사들과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통신 3사가 모두 올해 전략의 포커스를 결합 상품에 두고 있다는 점도 격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 상황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KT, KTF 합병에 대해 본원적 경쟁 실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SK텔레콤도 정만원 사장이 사령관으로 앉자마자 결합 상품의 할인 품목을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에서 IPTV와 인터넷 전화로 확대하고 가입자 대상도 1가구에서 2가구로 넓힌 바 있습니다. 그만큼 결합 상품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른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LG파워콤은 올해 두 자릿수 성장을 강조하면서 초고속 인터넷 순증 가입자 수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인터넷 전화 선두주자인 LG데이콤도 가입자 수를 현재 125만 명에서 올해 260만 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초고속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미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마케팅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모든 업체들이 마케팅 경쟁의 자제를 입으로는 외치고 있지만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질지는 의문이라는 게 시장 주변의 평가입니다. 네. 자, 그럼 화제를 잠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채 KT 신임 사장이 취임 이후 인원을 줄이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을 강화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상무 대우의 숫자도 대폭 줄였다고요? 예, KT는 지난 19일 상무 대우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보통 상무 대우 정도의 인사를 발표할 때는 공식 발표하는 게 예의인데 이번에는 대외 발표 없이 내부적으로 마무리 지은 게 과거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상무 대우가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실제로 이번 인사에서 자리 배치를 받은 상무 대우는 약 260에서 27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전까지 상무 대우 숫자가 306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0명 이상이 옷을 벗는 셈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감원폭이 훨씬 더 큽니다. 260명 중 경영지원실에 배치받은 인력이 약 60명이 됩니다. 경영지원실에 이처럼 많은 인력이 배치되는 것은 이들 대부분이 연수나 교육인원으로 배정됐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대부분 교육과 연수 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것이라는 게 KT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상무 대우 자리를 보존한 인원은 이전보다 100명가량 줄여든 206명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석채 사장 취임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KT 조직 슬리퍼의 움직임이 과연 어디까지 계속될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업계의 움직임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사실 바라는 게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상품 가격이 좀 낮아져서 가격 부담이 덜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좀 그쪽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송영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참 돈 쓰기가 겁나죠. 생활 필수품을 사는데도 좀 더 싼 것을 그리고 평소보다는 조금 덜 사면서 아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뭐 공연을 관람한다든가 이런 문화 생활에 쓰는 여윳돈의 규모도 아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또 이런 그 소비자들을 위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을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패키지 티켓과 시즌권이 요즘 같은 불황기에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강동효 기자와 함께 다양한 패키지 공연에 대해서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경기 침체 여파로 그동안 공연업계 전반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나아졌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공연계는 12월이 최대 호황기고 1월이 되면 관객이 다소 떨어지곤 합니다. 네. 근데 공연계 비수기라고는 하지만 올해 1월은 특히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요즘 몇몇 대작을 제외하면 모두 12월에 비해서 관객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정부가 작년 11월에 공연 활성화를 위해 국고, 기금 등 약 125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공연업체들도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텐데요. 불황에 맞서서 패키지 티켓 같은 그런 자구책을 마련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연업체들은 자신들이 주최한 여러 공연을 묶어서 파는 패키지 티켓과 공연에 훨씬 앞서서 티켓을 파는 시즌권을 선보여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자, 패키지 티켓 하면 이제 뭐 여러 개가 한꺼번에 묶여 있다는 뜻이니까 아무래도 돈을 상대적으로 좀 조금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적은 비용에 좀 많은 것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그런 것 같은데,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 가능한 것입니까? 네. 미국이나 영국의 주요 공연장들은 한 해 동안 선보일 프로그램을 확정 지은 뒤에 이 공연들을 묶어서 판매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식당의 단골 손님들이 여러 음식을 주문하면 좀 깎아주는 셈인데요. 네. 표를 보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건 서울 시립교향악단이 올해 선보이는 뉴 웨이브 시리즈입니다. 세계 무대를 누비는 젊은 지휘자들을 초청해서 마에스트로 정명훈 대신에 지휘봉을 잡게 하는 기획인데요. 보시다시피 2월부터 11월까지 모두 4개의 공연이 잡혀 있습니다. 각 공연의 티켓 가격은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서울시향의 팬일 경우에는 공연이 한두 달 간격으로 진행되니까 나는 모두 관람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서울시향의 뉴 웨이브 시리즈 4개 공연을 모두 보는 패키지 티켓을 구입하면 20%를 할인해 줍니다. R석 기준으로 하면 20만원에서 20% 싼 16만원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서울시향은 올해 거장들을 초청한 비르투조 시리즈, 명협주곡 시리즈, 마스터피스 시리즈 같은 시리즈 공연이 4개나 됩니다. 패키지는 이런 시리즈별로 묶어서 판매가 됩니다. 네. 자,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군요. 자, 그리고 패키지 티켓 말고도 또 시즌권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스키장에서나 들어본 것 같습니다. 시즌권은 뭔가요? 네, 패키지 공연이 공연단체나 공연장에서 자신들이 주최한 공연을 묶어 파는 거라면 시즌권은 개별 공연의 티켓을 각각 팔되 공연하기 훨씬 전에 미리 파는 겁니다. 아하. 국내 예술단체 가운데는 유니버설 발레단이 올해 처음으로 시즌권을 도입했는데요. 유니버설 발레단은 올 2월 발레 돈키호테를 시작으로 4월 라 바야데르, 6월 춘향, 9월 오네긴을 차례로 선보이는데 이 공연 티켓 판매를 1월 12일에 시작했습니다. 2월 28일까지 구매하면은 35%까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공연업체에서 선보인 이 패키지 티켓, 그리고 시즌권 판매가 호조세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잘 팔리는 걸까요? 네, 예년에 비해서 올해 패키지 티켓 판매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국립국악원은 1월 2일부터 주최 공연 3개를 선택하면 20%, 4개 이상을 고르면 30%를 깎아주는 패키지 티켓을 판매했습니다. 2주 만에 200여 장이 판매돼 예년에 비해 반응이 훨씬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 작년 상반기, 그러니까 2008년 1월에서 6월까지 팔린 패키지 티켓이 모두 350장이었는데 올해는 2주 만에 벌써 절반 이상이 팔려나간 셈입니다. 클래식 콘서트 기획사인 크레디아, 마스트미디어, 빈체로는 각각 별도로 준비해왔던 공연들을 러시안 빅3란 이름으로 묶어서 함께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제작사들은 공연을 함께 진행하는 만큼 제작비와 수익도 똑같이 나눈다고 합니다. 개별 공연들이
경기 불황에 대비해서 수익이 좀 줄더라도 위험을 크게 낮추자는 생각에서 한 기획인데요. 네. 개별 공연들이 공동으로 진행되면서 4월 2일로 예정된 피아니스트 예프게니 키신 독주회, 6월 30일 예정인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공연, 11월 20일 예정된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 독주회,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낮장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30% 싸게 살 수 있는 패키지 티켓을 판매했습니다. 이 패키지 티켓이 이틀 만에 매진돼서 제작사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LG아트센터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패키지 티켓도 판매가 나쁘지 않은데요. LG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0년 개관할 때부터 패키지 티켓을 판매했습니다. 티켓 예매를 시작한 지 아직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전체 티켓의 13%가량이 패키지 티켓으로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도 지금까지 약 500장가량의 티켓이 판매돼 예년보다 매수가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불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패키지 티켓 판매는 더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패키지 티켓이 인기를 끈 요인은 그렇다면 가격 말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제작자와 구매자 모두 주머니가 얇아졌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제작사 입장에서는 공연에 훨씬 앞서 티켓을 미리 판매하면 자금 운영에 여유가 생기고 마케팅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제작사들은 티켓을 일찌감치 파니까 티켓 구입 대금이 빨리 입금돼서 자금을 운용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공연에 임박해서 티켓을 파는 것보다 아무래도 광고나 홍보 비용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공연을 묶어서 한 번에 마케팅을 하니까 개별 공연을 일일이 광고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절약되는 측면도 있고요. 관객 입장에선 관람료 부담이 확실히 줄어드는 게 이득이죠. 아까 표를 통해 보여드렸다시피 패키지 티켓을 구입하면 적게는 4만 원에서 5만 원, 많게는 40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구매자 입장에선 한 번에 수십만 원의 목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는데요. 최근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를 통해서 다른 이용자들과 돈을 모아 패키지 티켓을 구입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담감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가령 패키지 티켓에 구성된 공연 가운데 나는 A, B 작품을 보고 싶고 C는 그냥 그렇다 생각하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남겨서 C를 보고 싶은 사람 모집하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 돈을 모아 같이 구매한 다음 티켓은 나눠 갖는 거죠. 결국 이런 패키지 티켓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이익이 돼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패키지 티켓이 공연 제작사와 관객 모두에게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키지 티켓을 파는 제작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현재 패키지 티켓을 판매하는 공연 제작사는 10%도 채 안 되는 걸로 추산됩니다. 네. 극단이나 뮤지컬 제작사들은 연간으로 기획하는 공연이 2작품 내지 3작품 정도로 숫자가 적고 또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은 세워놓고 자금이나 대관 문제로 공연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작품으로 연간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패키지 티켓을 구성하기 어렵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경쟁하던 클래식 콘서트 제작 업체들이 올해는 힘을 합쳐 각자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공연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이들이 선보인 러시안 빅3 공연의 패키지 티켓이 이틀 만에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런 방식이 제작사들에겐 대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로 다른 극단이나 제작사들이 별개의 작품들을 묶어서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에 관해서 지금 공연계 내부에서도 활발히 얘기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저런 공연 같은 거 실제로 보러 가보면 참 좋죠. 어떤 감동도 있고 참 새로운 경험에 새로운 감동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가서 그런 맛을 들이기에는 너무나 가격 부담이 특히나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 크다는 것이 하나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좀 손쉽게 갈 수 있게끔 공연계에서 많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을 위한 여러 선택의 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강동효 기자와 함께 문화계 공연계 소식을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혜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4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새 구제금융안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IBM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뉴욕 증시가 급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오전 한때 1127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4분기 GDP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와 더불어 중국의 4분기 성장률도 6.8%에 그치자 전 세계가 성장률 쇼크에 빠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주가 상승폭은 좀 둔화됐습니다. 결국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14% 오른 1116.2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4월 연속 동반 순매도를 기록했으나 개인 투자자가 2천억 원가량 사자 우위를 나타내며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75% 오른 358로 마감해 4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네, 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주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LG전자, 현대차 등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라 나왔는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은 실적을 내놔서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LG전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글로벌 기준으로 1,014억 원에 그쳐 어닝 쇼크를 나타냈습니다. 당초 증권가에서는 2천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기대했었는데요. 게다가 영업이익률도 고작 0.8%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LG전자를 대거 매물로 내놓으며 주가는 전날보다 3.72% 급락했습니다. 현대차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5,810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IR을 통해 밝혔습니다. 증권사들이 현대차가 6,5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현대차도 전날보다 2.87% 떨어진 42,2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물산도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기아차가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지만 자동차 업황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돼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같이 수출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우울하게 나오면서 전 세계 경기 하강에 따른 기업 이익 급락이 올해는 얼마나 확대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혜진 기자로부터 우리의 증시 마감 시황과 관련된 소식을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분할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 재매각 방안을 마련합니다. 산은은 이에 앞서 대우조선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구조 조정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증가율이 6.8%로 추락했습니다. 중국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6%대로 떨어진 건 7년 만입니다. 앞으로 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국공채 외에도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을 담보로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은행들의 담보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0만 원권 발행 추진을 중지키로 했습니다. 5만 원권은 당초 계획대로 올 상반기 중 발행됩니다. 네, 생경제현장 잠시 후 증시전략센터가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블룸버그
함버거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전략센터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김용재 차장, 한국투자증권의 장용혁 대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가 사흘 만에 이제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김용재 차장님께서 오늘 장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뭐 다 지수는 방금 전에 방송이 나갔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략해드리고요. 뭐 주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일 미 증시의 급등에 따른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그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장중에 그 결국은 그 프로그램 매도의 압력에 그 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거의 그 아시아 증시가 중국과 일본이 살짝 그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폭을 다 반납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나중에 그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프로그램 매도의 그 규모가 줄어들면서 다시 조금 좀 상승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오늘은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을 계속 짓누른 하루였다. 이렇게 좀 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장용혁 대리님께서는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들 그리고 최대 화두는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우선 최대 화두는 GDP 발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일 네. 한국은행에서 4분기 실질 GDP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예상대로 실제로 경기가 좋지 않았다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분기 대비 5.6% 하락한 수치를 발표를 했고요. 환란 이후에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 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로 28년 내 최대폭으로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그 니케이가 장중에 마이너스 반전이 되기도 했고요. 네. 중국도 4분기 성장률이 6.8%,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한 자릿수 성장으로 돌입하면서 뭐 실제로 경기 둔화를 반영을 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특징주로는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된 한화 그룹 주식들이 동반 강세를 띄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인수가 무산되다 보니까 대우인터내셔널이 새로운 M&A 매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으로 가격 제한권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태양광 기대감이 반영된 주성엔지니어링이 7%대 강세 마감하였고요. 금일 실적 발표에서 어닝 쇼크를 발표한 LG전자가 4%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선방한 실적을 발표한 현대차, 기아차도 2%대 하락 마감하였고요. 금일도 그린 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쪽으로 상승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그 특징적인 종목들의 움직임 그리고 화두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투자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자, 먼저 김용재 차장께서는 요즘 들어서 이제 뭐 조정도 상당 기간 받고 있고, 자,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제가 오늘 그 포트폴리오 상으로 구성해온 두 종목 자체가 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 지주사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준지주회사, 현재는 준지주회사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두산과 코오롱 그 비중을 한 40%씩의 비중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금 보유 비중을 약 한 20% 정도의 비중을 둬서 오늘의 전략은 그 두산 40%, 그다음에 코오롱 40%, 그다음에 현금 20%의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과 코오롱 두 종목이 각 40%씩 그리고 현금 비중이 비교적 좀 낮은 편입니다. 한 20%에 머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두산 주류 사업 매각 때문에 한동안 화두에 올랐던 그런 기업이죠. 네, 사실은 그 작년에 2007년도의 내용을 보자 그러면 두산뿐만이 아니라 한화그룹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STX그룹도 마찬가지고 금호그룹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 영역의 그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그룹의 어떤 그 전체적인 유동성 부족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를 짓눌러 왔었는데요. 자, 두산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주류 부분을 매각함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재무 건전성, 즉 재무적인 안정성을 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향후에 그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그 지주사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점들을 좀 강점으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또 한 가지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두산 같은 경우에 요즘 한 3일간 기관의 매도가 조금 있긴 했지만은 그 전서부터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그 주가 자체가 지금 상당히 그 121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좀
축적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수급적인 측면도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손절가, 매수가 이것까지 좀 같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차트 상으로 보게 되더라도 그 주요 그 지금 그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위아래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위아래 횡보 자체가 상당히 견조하게 그 21선을 지키면서 그 121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10만 4천 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0만 4천 원이라는 자리는 자, 요즘 일주일 내내 10만 4천 원을 가지고 위아래로 계속 싸우고 있다. 싸움 자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인 오늘 종가 상태가 10만 2,500원에 끝났지만은 사실은 조금 좀 뭐 10만 4천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 즉 10만 원에서 10만 4천 원 사이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목표 가격은 위쪽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위쪽에 직전 고점이 한 13만 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습니다. 즉 그래서 12만 원과 13만 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13만 원까지도 욕심을 좀 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를 13만 원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아래쪽에 흐르고 있는 그 21선 가격 자체가 9만 8천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점을 찍더라도 9만 9천 원까지 찍고 있기 때문에 21선이 하회하는 9만 8천 원을 하회하실 경우에는 손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산, 현재 뭐 두산그룹의 준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에는 코롱에 관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롱은 뭐 제가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좀 설명을 드렸던 종목군인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요즘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121선을 강하게 상향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실적 부분이 되겠죠.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지금 작년도 4, 4분기 실적 자체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고요. 향후에도 좀 꾸준한 이익 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그 순매수가 상당히 양호하게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측면도 상당히 주목받을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차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오늘 캔들 자체가 121선을 상당히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을 말씀해드리면 LG 디스플레이나 한화 같은 종목도 121선을 돌파하면서 조금 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단 캔들 자체가 121선을 돌파했다는데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매수 가격은 자, 지금 마찬가지로 그 121선을 형성이 돼 있는 가격 자체가 27,000원입니다. 즉 27,000원을 그래서 저는 매수가로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마찬가지로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35,000원에 직전 고점이 형성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쪽과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그 가운데에 그 매물대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32,000원서부터 35,000원 사이까지는 상당히 빠른 반등이 가능하리라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마찬가지로 밑에 아래쪽에 흐르는 21선이 그 25,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500원이 하회할 시에는 손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산과 코롱에 관한 기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매수가라든가 목표가, 손절가에 관한 이야기 정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 대리님께서는 또 어떤 방식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어제 미증시에서 봤듯이 8,000선에 대한 저점을 다시 또 확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매수세를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기관 수급이 양호한 종목군들 위주로 저도 마찬가지로 골라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시아나항공 30%, 포유먼 30%, 삼성 엔지니어링 30%, 현금 10%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우선 아시아나항공은 저번 주에도 추천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이유는 대한통운 유상감자 기대감, 그리고 그룹 악재가 축소되고 있고 유가 하락에 따른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주 이슈는 대한통운 유상감자 기대감, 지속적으로 매수 추천 드리겠습니다. 약 3,700원 이상 가격서부터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사기 시작을 했고요. 대한통운의 유상감자가 이루어질 경우에 약 7천억 정도 현금 유입이 기대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으로는 포유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대표적인 그린 에너지 대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젤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올해 300억 원을 넘어서는 실적 상승세 지속이 예상되고 있고요. 탄소 배출권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세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키코 손실 제로 기업이고요.
약 2,000원에 달하는 주당 순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매우 저평가되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보율이 또한 1,400%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이후에 기관 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30%에 달하는 배당 성향이 있고요. 자사주 매입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업황이 어려웠던 4분기에도 해외 플랜트 사업 부분이 전년 대비 38% 증가를 하였는데요. 무차입 경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순현금이 7천억 원 이상 회사 안에 보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들 매입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5일선을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장기 이평선을 약 6개월여 만에 회복을 했는데요. 상승 탄력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삼성 엔지니어링 차트 같은 경우에 제가 맨 마지막 120일선 넘은 것을 보여드리려고 열었는데요. 지속적으로 5일선을 타고 오는 모습이었고 어제 급반등한 이후에 오늘 모습에서는 최장기 이평선을 세게 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 탄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시아나항공과 포유만, 삼성 엔지니어링 각 세 종목을 30%씩, 그리고 현금은 비중이 김용재 차장보다 더 적습니다. 10%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종금의 김용재 차장,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장용혁 대리 두 분과 함께 증시 분석 그리고 전망과 기업에 관한 소식까지 함께 정리해서 쭉 들어봤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경제 진단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한글로 보는 블룸버그 TV의 실시간 글로벌 경제 정보, 한국 방송사상 외국 경제정보 TV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정보 시차를 거의 극복해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 프로그램들을 서울경제TV에서 만나보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이번 순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좀 더 종합적으로 또 심도 있게 분석해보는 센 시장 분석 경제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의 이현우 논설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산업은행과 한화그룹 간의 대우조선해양 매각협상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약 2개월여 만에 공식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자, 한화는 그동안 사는 측의 매각 조건 변경을 요구한 반면에 사는 측은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며 크게 맞섰는데요. 결국 이제 판은 깨어지고 만 셈이죠. 자, 결국 양측은 이제 지루한 공방으로 시간만 허비한 셈이 됐고요. 이제 그 관심은 약 3천억 원 규모의 이행 보증금에 대한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제 번질 전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 2달 가까이 줄다리기를 하면서까지 대우조선 매각 협상을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무산된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어봐야겠죠. 예.
어제 아마 산은이 이제 이사회를 열어서 이런 방침을 확정을 했고 네. 오늘 그 MOU 해제를 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근데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인수자금 문제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하나가 우선 협상자 대상자로 진짜 선정이 됐을 때부터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해서 조금 의문하는 그런 시각들이 제기되는데 결국 현실화가 된 셈이지 안타깝게도. 한화가 입찰 때 제시한 가격이 약 6조 3천억 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한화는 자금 마련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었습니다. 보유 현금하고 유동자산 이런 걸 한 2조, 또 부동산 매각에서 한 2조, 또 대한생명 같은 그 우량 그 회사 자회사를 공개해서 한 3조, 그다음에 외부 투자자,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한 2억 원 등. 그래서 모두 합해서 한 9억 원까지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한 자신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신용 경색으로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제 기피하고 투자를 기피하고 보유 자산,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기업 가치가 뚝뚝 떨어지면서 이제 자금 마련이 결국에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계약 시점을 좀 연기해달라 요구를 했고 한화는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달라, 제출하라 그랬는데 자금 조달 방안을 제출하긴 했지만 그것이 이제 또 뒤에 가서 다시 자금을 분할 납부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 한화가 사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백지화가 된 거죠. 1차적인 원인은 역시 한화가 자금 마련에 실패한 것이 이제 원인이겠는데 의욕만을 앞세운 나머지 금융시장 여건을 충분히 좀 고려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인수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미 그 리먼 브라더스나 이 해외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그 투자은행들이 파산하거나 매각되거나 이렇게 돼서 은행 간에도 서로 돈을 빌려줄 정도로 지금 자금시장이 경색이 돼 있었는데 하나는 그냥 인수에만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이렇게 그 금융시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깊이 좀 살피지 못했지 않았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당초 세웠던 이제 계획은 얼마나 치밀하게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주변 여건이 워낙 이제 급변을 하면서 초기 계획대로 이렇게 자금 마련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고요.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상당히 이제 주축의 어떤 주력 업종으로 해서 그룹 구조 자체를 개편하려던 그런 중장기 발전 전망 같은 것들도 계획 같은 것들도 상당 부분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은 역시 이 매각 실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좀 절차적인 어떤 공정성만 따지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재매각하는 그 과정에서의 그 실패를 또 시행착오를 걷게 양치기 위해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산은은 물론이고 대우조선 노조의 잘못도 한번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산은이 한화의 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인데 이미 입찰의 기본 조건의 MOU 회상에서 맞았던 그 조건들을 변경할 경우에 특혜 시위가 일어나고 또 앞으로 계속될 이제 그 공기업들이 매각이 계속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원칙을 자꾸 흔들면은 그것이 나쁜 선례가 돼가지고 혼란을 줄 수가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마 그 산업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각 시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좀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2007년에 매각 방침을 결정했는데 그때 주식시장들이 좀 좋았었거든요. 그 후로 이렇게 그랬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제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가 이제 그걸로 해서 금융시장이 이제 그 경색 국면이 본격화되기 시작할 때 매각 작업을 시작하니까 스스로 매각 작업에 험로를 자초한 셈이 된 거죠. 그다음에 노조는 또 인수희망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그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실사를 막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몇만 원짜리 옷을 사더라도 이리저리 따져보고 뒤집어보고 다 해보고 그런 다음에 점검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6조짜리 물건을 계약을 하면서 이거 숨겨진 부실이 얼마가 있는지 여부도 파악 좀 못한 채 계약을 하라는 거는 아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하나로서는 사실 이 부분이 실사가 안 됐더라면 인수자금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계약을 좀 미루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겁니다. 이제 하나가 결국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행보증금, 입찰 이행보증금 3,100억에 대해서 이제 반환을 요구하고 이제 소송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는
바로 이 실사 불발이 그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이제 구실을 준 거죠, 노조가. 네. 결국 이번 대우조선 매각 실패는 산은의 오판, 그다음에 하나의 좀 의혹 과잉, 노조의 막무가내식 실사 반대 등이 합작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관련된 모두에게 상당히 이제 피해만 남긴 그 실패적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시 재매각을 할 때 지금같이 상황 자체가 경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서 과연 초기에 이제 그 판매 대금이었던 한 6조 원대의 그런 금액에 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솔직히 좀 의문도 가고요. 자, 그런 만큼 그 실패에 따른 후유증도 만만치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뭐 공적 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겠다는 그 정부 전략이나 사는 전략, 또 중소기업 지원에도 차질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매각 자금을 중소기업 지금 유동성 경란을 겪고 있는 그 중소기업 그 지원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이었는데 네. 일단 매각이 불발에 그치면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아마 중소기업 지원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전반에 걸쳐서도 파장이 좀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증시 침체로 지금 대우조선의 기업 가치가 입찰 당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오늘 주식시장이 어떻게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대충 한 시가총액이 지금 대우가 한 4조 대우조선행이 4조 정도 되는데 네. 사는 지분이 51% 이렇게 되면 한 2조 원 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영업 프리미엄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뭐 4조 원 정도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6조보다는 훨씬 낮아지는 거죠. 재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공적 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거나 이제 그 중소기업 지원에 좀 차질이 생겼다는 문제가 생기고 하나도 사실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죠. 우선 이행보증금 손실 가능성인데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제 돌려받겠다는 그런 건데 이거는 뭐 사실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네. 지루한 싸움이 될 것 같고. 또 인수 실패에 따른 그 그룹의 사기저와 미래 전략의 차질에도 좀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하나는 이 대우조선을 뭐 인수 출사표를 던질 때 그룹의 운명을 걸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의혹을 보였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대우조선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앞으로 10년 내에 네. 매출 100조, 수출 비중 50% 목표 달성을 세웠는데 인수 실패로 이런 계획이 다시 이제 짜야 될 그런 상황이 됐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 매각자금이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재입찰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또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산은이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재매각, 분할 매각이랄지 뭐 이런 것들 구조조정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재매각 그 방안을 냈었는데 시장 상황으로 볼 때는 조기 매각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중의 글로벌 경제 위기로 국내 기업 모두가 지금 다 위축 보수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선뜻해서 이렇게 인수하겠다고 나서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인수전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제값을 사실 좀 받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좀 당분간 좀 미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그 문제, 또 대우조선 해양 문제뿐만이 아니고 하이닉스나 이제 현대건설 이런 그 기업 매각 문제에서도 상당히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연기되고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경제 상황이 워낙 사상 초유에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위기 상황을 겪다 보니까 뭐 하나 이게 녹록치 않게 쉽게 되는 일이 참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이현우 논설위원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안 우리 증시가 이제 실물 경제 악화와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두 호재와 악재가 힘겨루게 하는 양상으로 계속 일희일비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최근 며칠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증시를 짓누르고 있었던 2차 금융위기의 불안감이 뉴욕 증시에서 어느 정도는 좀 해소됐다는 그런 분석도 있었고요. 또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우리 증시가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되찾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자, 설 연휴 전에 내일 하루 증시 남았는데요. 자, 내일도 역시 좋은 모습 이어가기를 기대를 하면서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